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는 지금 독도를 그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분쟁 지역화 한다는 게 진짜 그 얘기를 빼먹었네요. 그거를 거기에 보면은 그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장님은 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근데 지금 일본의 집단 자위권이 이제 뭐 답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상상권 취소. 이 독도가 이제 큰 문제라고.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 논리가 전에도 제가 가끔 얘기하던 건데요. 실제로 병합을 인정하게 되면 예. 병합을 인정하게 되면 부성고등학교가 우리는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서울대 출신 그 사람 말 맞다나 우리는 일본이었죠. 그게 어디에 있는? 그 패정국이었고요. 예, 그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을 돌려받은 것은 종전 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돌려받았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조약 13차 회의 다 끝날 때 거 보면 독도 없습니다. 그러면 독도는 일본 땅 맞는 거고요. 일본이 자신만만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그거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그리고 모든 그 영토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거기와 관련이 돼 있어요. 병합 용어에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병합을 인정했을 때, 우리 그 주권자가 도장을 안 찍었는데, 위임도 안 해줬는데, 그 어떻게 조약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도 63년도 한일협상 때, 한일회담 때,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은 무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해석의 논란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점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점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저는 번번이 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남북이 협력하지 않으면 전 세계 강대국들한테 그냥 맥히고 빨리고 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을 우리가 쌓지 않으면 정말로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 길을 자꾸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절에 우리 남북관계 얼마나 좋았어요? 육자회담할 때 당당히 우리는 그 육자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육자회담 없어졌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 상대했고요. 일본은 일본대로 북한 상대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된 거죠? 책인 거죠. 근데 북한에 관해서는 가장 당사국이어야 될 우리가 빠지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동국정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예요? 북한의 변고가 생기면 중국은 바로 들어가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김희대 대표께서 얘기하려다 말한 것, 일본의 자위권이라는 문제, 한미일 동맹이요? 이런 겁니다. 한국의 어떤 유고시에 일본 자위대가 허락 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0년 전에 그 상황하고 뭐가 다르죠? 일본 군대가 감히 한국을 들어온다고요. 그걸 못 모르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반대로 멈춰졌던 일본과 무슨 군사 정보 어쩌고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일본과 군사를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군대가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답답하고 한심하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진짜 이 역사 교육이 아주 관심도 없지만은 일본이나 지금 중국 애들은 역사 교육에 더욱더 지금 그거 할 거야.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요.
아베 정권이나 그 부류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전신을 보면 알아요. 아베 집안은 일본의 총리를 3번씩이나 해먹은 집안이에요. 한 집안에서 총리를 3번 했다는 거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그 총리를 했고요. 외조부터 총리를 했어요. 근데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조슈본이라는 데를 아십니까? 일본 전국시대에 사실은 야스쿠니 신사의 전신이 그 조슈본의 전물자들을 추모하는 그 전통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조슈본이 어떤 데냐? 바로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1850년대 정한론이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그 정한론이라는 게 뭐예요? 한국을 정벌해야 한다. 두 번째,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이론을 내세웠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제자가 바로 이토이미로부입니다. 그리고 아베 집안도 그 집안의 그 가문의 이 사람들이고요. 교과서 문제 좀 질문 좀 합시다. 아, 예. 교학사가 오랫동안 이제 그 교과서로서 문제가 10분에 많이 오르내렸는데 사실 나머지 뭐 저는 애들이 없어서 교과서 문제를 전혀 사실 무례합니다. 예. 근데 교학사 문제가 이제 언론에 많이 이제 거론되었지만 다른 예를 들면 이쪽에 보면 뭐 좌편향, 우편향 이런 소리도 있는데 뭐 다른 교과서 전혀 몰라서 이 교학사만 문제가 이렇게 많고 나머지는 정말 공평하게 잘 썼느냐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뭐 한쪽에서는 좀 개인적인 한쪽으로 더 견해는 치우친다는 이렇습니다. 아니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죠. 그 광복 이후에 우리가 써온 교과서는 사실은 전에도 늘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식민사학에 의한 그거를 기반으로 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별다른 수정 없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씩 수정이 약간씩 되어 왔죠. 약간씩 되어 왔고 그렇게 돼서 그 전에 어떤 그 반공의 시각에서만 바라봤던 빨갱이 논리에서만 바라봤던 그러한 사관들이 조금 수정되는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익이라는 분들 입장에서도 크게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됐었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 2009년도에 교육과정이 자꾸 이렇게 바뀌잖아요. 교육과정이 바뀌는 게 그때는 9차였습니까? 2009년도가? 예, 9차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그 당시에 시작한 게 뭐예요? 공국절을 만들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계속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계속 그 해책되고 있던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한 교과서를 쓰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논리가 뭐예요? 지금까지 교과서는 완전 좌편향이다. 이런 시각으로 제 시각엔 그래요. 몰고 간 거다. 안 그랬으면 그 이전에 별 문제점은 없다. 예, 그 이전에 이미 그 소위 말하는 우익 쪽에서 별다른 말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내려오는 것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 강의 첫머리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과서를 만들어지는 과정, 검정 과정 이런 걸 하면서 왜 각자 다른 집필자들이 자기 혼자 썼는데 모아놓으면 비슷할까?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전례라는 게 있는 거죠. 급진적으로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해놓으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책을 낼 수는 있지만 교과서는 낼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관심사는 고대사 부분인데 고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전이 좀 없습니다. 실제로 교학사 교과서에 보면 우리나라가 교과서에 고대사 부분의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몇십 페이지 안 돼요. 고대사 다 합쳐도. 그래. 예,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다른 교과서들은 어때요? 뭐 똑같습니다. 그 고대사 부분에 있어서는 진전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진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늘 말씀드릴 때 역사 재정립을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저 뭡니까 이 삼국 시대까지 뭔가 사국 시대라고 명예에 맞지만 사국 시대까지 다 고려 시대까지 다 포함한 것이 근현대사 양만큼도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대사는 거의 없다는 얘기네. 그렇죠. 고대사는 없고 뭐 그 고구려에 대해서 삼국, 몇 페이지나 나오고 삼국 시대 있습니까? 그 그러니까 정도 저 고조선에 뭐, 대해서 그나마 그 동북풍경 이후에 고구려 문제가 조금 부각이 돼서 그린 건데 불구하고 그린 거고요. 두 번째 진짜 그 이 국민들이 무감각하다는 게 뭐냐면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린 건데 81년도 국사청문회를 통해서 83년도에 그 수정했던 내용들 고조선은 국가였다. 그 다음에 한사군은 당연히 한반도에 없었다. 그때 이미 국사청문회를 통과해서 국가 차원에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했는데도 예. 교과서를 바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역사학자라는 분들은 한사군,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 결국 국민적 무관심도 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민적 무관심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국사학계에서 제공했다. 왜? 재미없는 역사, 나하고 상관이 없는 역사, 또 배워봐야 힘 빠지는 역사. 그렇죠. 이걸 지속돼 왔는데 결국은요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우리는 역사 재정립해야 되고 제야사학계에서 해야 될 일은 지만 잘난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뭐 어떻게 지껏만 고집하냐고. 고조선이 2096년이든 1000년이든 1500년이든 상관없어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실체했고 거기서는 이러이러한 사상으로 이러이러한 철학으로 이러이러한 문명을 만들었고 이거 하면 돼요. 1000년이든 2000년은 그때가 잘하면 됩니다. 애당초부터 그것 때문에 싸우고 안 맞는 국사학대는 탄탄하잖아요. 책에 딱 잡히고 자기들이 기득권이고 뭘 하고 대응하겠어요? 지들끼리서는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힘으로 딱 밀고 들어오면 가능한데 그거 안 하니까 우습게 보죠. 일본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보는 일본은 동양의 유일한 제국주의입니다. 일본이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일본도 미국을 제국주의로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일본과 미국은 그런 면에서 서로 협조됐죠.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그 안보 시스템은 미국과 일본의 안보에 앞에 발판으로 한국을 끼워넣는 이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말씀드릴 때마다 미국이 정말 일본과 한국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고 한다면 어디를 택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인 광해군의 외교가 선택으로서 절실하게 생각이 나요. 그렇죠. 광해군의 외교가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청과 명예 양대. 사이에서 근거리 외교를 했던 광해군의 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광해군을 그 밀어낸 인조반정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숙제가 됐잖아요, 온 나라가.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 범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때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의 군대가 한국에 들어온 건 100년 전의 그 상황이나 지금이랑 똑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